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중세의 사회를 공부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고대를 끝냈고요. 이번 시간은 고려시대인데, 자, 고려시대의 신분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중세의 사회에서 공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먼저 고려의 신분제도를 정리할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고대는 신분이 3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귀족이랑 평민이랑 천민, 그러니까 노비죠. 하지만 고려시대부터는 신분이 4개로 바뀌는데, 자, 우리 그림 보고 할게요. 먼저 귀족이 있고 두 번째 계층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중류층, 세 번째는 평민, 네 번째는 천민인데요. 자, 이러한 신분 구조로 고려시대가 이루어지고요. 귀족부터 평민 그리고 천민의 생활까지 어떤 모습인지 정리합니다. 자, 먼저 귀족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귀족은 고위 관료들, 그러니까 특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요.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족의 범위는 왕족을 비롯하여 몇 품 이상, 바로 5품 이상입니다. 왕족을 비롯 5품 이상의 고위 관직. 자, 이들을 우리는 귀족이라 부르는데, 자, 귀족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았다. 교재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가지 특권을 적어놨는데요. 밑줄 그을게요. 무엇과 무엇의 혜택?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 자, 우리 예전에 배웠습니다. 음서는 무시험 특별전형, 일종의 낙하산이죠. 고위 관직의 자제는 공부를 못해도 신분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직이 5품 이상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귀족들의 특권이었고, 또 하나, 공음전은 여러분 중세의 경제에서 배우셨는데, 자, 대부분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게 되면 일종의 이제 전시과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망을 했을 때 또는 퇴직했을 때. 하지만 이 공음전은 원칙적으로 무엇이 가능한,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고요. 자, 이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이들은 고위 관직에 진출해서 다양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구분합니다. 자, 밑에 내려가시면 문벌 귀족과 신진 관료라 해놨는데요. 자, 이들의 모습은 간단히 문벌 귀족하면 예전에 배우셨던 이자겸, 김부식을 떠올리면 되고요. 또 신진 관료하면 고려 말기에 등장하는 신진 4대부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문벌 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문을 통해 특권을 유지하고 왕실 등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맺었다. 자, 이자겸을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이들은 집안 대대로 고위 관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문이 대대로 고위 관직 차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들은 비슷한 집안끼리 혼인을 하거나 왕실과 혼인을 해서 외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중첩된 혼인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또 하나 이들의 모습은 교재에 적어주세요.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 경제력을 키우게 되는데, 자, 이들과 반대의 모습, 신진 관료라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방 향리 중에서 그들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능력 있는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가 문벌 귀족하며 이자겸을 떠올렸고요. 신진 관료에서는 이제 묘청이나 정지상과 같은 사람들이 묘청의 서경천도를 주도했다라고 배우셨는데, 자,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다 귀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족은 고려 말기로 가면서 4개의 모습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고려의 집권층 변화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고려시대 귀족층의 변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고려는 여러분 왕건, 그러니까 지방 호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자, 과거를 실시하면서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방금 전에 공부했던 문벌 귀족, 그리고 또 하나
신진 세력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권층은 누구냐? 문벌 귀족이었죠. 하지만 무신 정권으로 이제 집권층은 무신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후에 원간섭기에는 권문세족이 등장하게 되고요.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서 신진 4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귀족층의 변화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자, 무신 정변을 계기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줄 고려 후기에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등장한 권문세족인데요. 권문세족은 여러분 교재에 내용 2개만 추가할게요. 자, 먼저 권문세족은 기존의 무신들과 또 문벌 귀족들의 모습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원간섭기였기 때문에 역관이나 환관 등이 이들의 모습으로 형성되는데 먼저 권문세족은 친원파. 누구랑 친하다? 원나라랑 친하다. 그리고 이들은 불교를 숭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들은 대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당시 고려 말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나중에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몰아냅니다. 대표적인 권문세족 기철의 모습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 말 누구의 개혁이 등장하냐? 바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시작되면서 공민왕에게 힘을 보탰던 신진 4대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신진 4대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관료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공부했냐?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권문세족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성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원나라랑 친한 것이 아니라 친명파고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막 관직에 나온 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 지주 출신이다. 하지만 이들은 권문세족과 다르게 개혁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민왕과 함께 마지막에 개혁을 주도했지만 그 개혁이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신흥 무인 세력이죠. 이성계와 힘을 합해서 정도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교재 한 장 넘기시면 신진 4대부의 특성,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분해 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귀족층의 변화는 마무리. 그리고 다음 신분이죠. 우리는 중류층으로 이어집니다. 자, 중류는요, 여러분, 처음 나온 계층입니다. 삼국시대까지는 이 중간 계층이 없었어요. 단순히 그냥 지배층과 피지배층이었는데 고려시대 지배층에 중류층이 들어갑니다. 중류층은 여러분 일종의 이제 하급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왕실의 업무 중에서도 조금 말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중류층인데요. 자, 중류층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첫 번째, 중앙관청의 서리. 그리고 또 궁중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행정을 맡아보는 사람들이죠. 남반과 또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누구? 향리. 그리고 군인들 중에서도 하급 장교들이 당시에 중류층에 해당됩니다. 자, 이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냐? 이름에 다 써 있습니다. 중앙관청의 업무를 담당하고 궁궐의 실무를 담당하고 지방행정 또 군인 노력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통치체제의 하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통치체제의 마지막 말단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부와 연결하는데 자, 이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기억할 계층은 향리입니다. 자, 향리는요, 여러분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 자, 우리가 통일신라에서 이제 후삼국이 되었다가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지방 호족들이 등장합니다. 지방 호족은 이제 고려의 건국 세력이 되는데 지방 호족 중에는 과거를 공부해서 관직에 나가서 이제 귀족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향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그냥 지방에서
동네를 맡아서 관리하던 역할을 하는데, 자, 이 지방 호족 출신의 향리 중에서 짱을 호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담당하는 향리, 지방의 행정을 맡아보았다. 요 내용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지방 행정 담당. 자, 그리고 말단 행정직이 있었습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 남반이나 군반, 그리고 잡류라고 해서 말단 서리가 있고요. 또 하층 향리나 영리 등이 있었는데요. 자,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자식까지 직업이 세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을게요. 직역을 세습. 그런데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토지를 국가에서 분급받았다. 토지, 국가, 분급. 이제 나누어서 받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고려시대에 처음 등장한 신분입니다. 중류층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일반적인 백성, 양민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민은요,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농민. 자, 이들을 여러분 백정이라 해요. 이 백정의 의미를 좀 기억하세요. 조선시대 백정과 다릅니다. 두 번째는 상인들이 있고요. 세 번째, 수공업자.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백성, 양민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여기에서 백정은 어떤 사람들이냐? 농부예요. 농민들. 첫 번째, 국가에서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민전을 경작하거나 또는 부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기도 하는데요. 민전을 경작하거나 또는 소작지를 경작하는 농민입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농민이다라고 떠올리면 되는데요. 자,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 과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약은 당연히 없었고요. 또 하나,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 선발이 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무엇에 의무가 있었냐? 세금,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로 해도 일반적인 백성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밖에 특수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밑줄만 그을게요. 향, 부곡, 소 그리고 역과 진이 있었는데 자, 이들의 특징은 두 가지. 첫 번째, 일반적인 백성들이죠. 양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무신정변 때 배우셨는데 당시에 지나친 세금 부과 때문에 농민봉기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거주 이전이 제한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수행정구역 향, 부곡, 소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양민을 정리했다면 천민으로 내려갑니다. 자, 천민은요,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천민은 대부분 노비죠. 천민은 대부분 노비, 뭐 전부 다 노비가 아니라 이제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먼저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을 할게요. 공노비는 여러분 국가 소속 노비입니다. 너 어디 소속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국가 소속인데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영노비. 입영노비는요,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저는 간단하게 시키는 거 다 합니다. 국가에서 시키는 거. 잡일 담당.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노비가 있었냐? 외거노비. 자, 외거노비는 여러분 사노비에서도 할 건데요. 자, 외거노비는 여러분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들, 이들을 우리가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자, 개인 소유의 노비들은 사노비라 합니다. 자, 사노비는요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할 건데요. 솔거노비. 자, 솔거노비는요 주인이랑 같이 살아요. 우리가 식구들을 뭐 식솔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듯이 주인이랑 같이 살아. 그래서 24시간 내내 주인을 보필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마당쇠야 문 열어라 뭐 오주고 또 물 떠와라 언제든지 달려오는 이 마당쇠 우리가 솔거노비라고 할 수 있고요. 집안에 이제 잡일을 담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인데 여러분 출퇴근 노비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외거노비죠. 그래서 공노비에서는 이 외거노비가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라고 한다면 사노비에서는 외거노비가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비인데요. 일정량을 이제 주인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개인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외거노비는 일반 농민, 백정과 비슷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노비는 요것만 밑줄 그을게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취급합니까? 물건으로. 그래서 매매, 상속, 그리고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부모님이 노비면 나도 당연히 노비가 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에는 신분이 세습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살펴봤는데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와 다른 점 중류층 기억하시고요. 뭐 천민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양민도 비슷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백정이라 불렀다는 것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인데요. 자, 고려시대 농민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국가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동조직인데요. 일상 의례와 공동 노동을 담당하는 것들. 첫 번째는 향도. 자, 이 향도는 뭐냐? 교재에다 밑줄 그을게요. 불교의 신앙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하냐? 이제 매향 활동을 하는데 향나무를 이제 묻는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종교적인 역할에서 시작됐던 이 향도는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원래는 교재에 써 있듯이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는 뭐 불상을 옮긴다든지 또는 석탑, 사찰 건립할 때만 주로 형성이 됐던 건데 이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마을에 무슨 생활을 주도하는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주도 농민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뭐 두레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노동 조직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공동 조직이 있었고요. 또 사회 시책과 사회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재에 밑줄 그어볼게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었냐? 당시에 세금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자율을 정해서 세금의 부담이나 또 농민 몰락 방지를 줄여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권농 정책이라고 해서 농업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황무지나 또 개간을 했을 때는 이러한 것에서 세금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보호에서 권농 정책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백성들의 무엇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생 안정, 그러니까 백성들 먹고 살게 도와주려고 했던 노력이고요. 자, 이 밖에 만들어졌던 기구들은 다음 화면에서 정리. 첫 번째는 의창인데요. 자, 여러분 의창은 우리 예전에 고구려의 고국천왕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 대여 제도 기억나시죠? 진대법이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창은 간단하게 적을게요. 빈민 구제. 어떻게? 곡식을 대여해서.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신다면 무엇과 비슷하다? 진대법과 비슷하다. 자, 두 번째는요. 상평창인데요. 상평창은 여러분 요겁니다. 물가 조절 기관. 당시 고려 시대에는 상업도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상업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시설화 해서 우리 경제파트에서 배웠던 상행위를 감시하는 이러한 기구도 있었는데 상평창은 물가 조절.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은 두 개. 약국이랑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서대비원 그리고 해민국. 뭐 해민국이라는 용어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고요. 또 하나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은요. 우리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 자금, 긴급 구호 활동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해 발생 시 백성을 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해 발생 시 백성 구제. 그리고 재위보,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이에요. 그래서 이 재위보는 빈민구제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모두 다 누굴 위한 제도냐? 백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을 했고요. 또 법률과 풍속 역시 그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법률은 이제 간단하게 갈게요. 당시 중국의 당나라 법률을 참고했는데 72개조의 법률 시행. 법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의 틀에서 율령 반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법은 다 존재하는데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됐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법을 따라서 관습법이 통용이 됩니다. 법은 법인데 우리가 맨날 늘상 따라왔던 거. 그래서 중요 사건이 있을 때는 지방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교재 보고할게요. 형법과 면제 규정, 또 삼심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살펴보시고요. 또 두 번째, 장례와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이 장례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 정부는 여러분 통치 이념은 유교잖아요. 그래서 장례 역시 무엇을 권장한다? 유교적 예법을 따르라고 권장하게 됩니다. 유교적 의례 권장.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도 자기들에게 좀 익숙한 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토착신앙이랑 불교의 전통이 융합되거나 또는 도교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요. 또 명절은 여러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절은 굳이 적진 않을 건데요. 교재 보시면 정월 초하루, 우리로서는 설이죠. 그리고 삼진날, 3월 3일이죠. 유두, 단오, 추석까지 우리의 전통적인 4대 명절 여기에서 지켜왔다는 것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위인데 여러분 한 줄 먼저 적을게요. 요거.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하죠. 경제적은? 여자들이 당시에는 직업을 선택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까지는 언급이 안 됐고요. 사회적으로 이제 집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걸 볼 건데요. 자, 혼인은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왕실에서는 일부 근친혼이 성행하기도 했고요. 자, 상속부터 이제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되는데 자, 상속 첫 번째 자녀 균등 상속. 여러분 조선시대는 이제 후기인데요. 아들이 당연히 많이 받죠. 딸은 당연히 없죠. 시집 갔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대가 오면서 얼마 전에 이제 바뀐 거죠. 이 상속법이. 자식 중에서도 엄마가 일단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아들과 딸이 있으면 아들이 더 많이 가져갑니다. 아들이 제일 많이. 이러한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받게 됐는데 고려시대가 오히려 더 평등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대보다 근현대보다. 왜냐하면 써 있는 대로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균등하게 상속이 됐고요. 또 하나, 만약에 아들이 없다면 누가 제사를 모시냐? 딸이 제사를 모시기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조선시대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아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고려시대는 아들 없어? 그럼 딸이 해. 이게 돼요. 그래서 자녀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의 구분이 없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가족제도에서도 볼게요.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호적에는 무슨 순서대로 적냐? 태어난 순서대로 적습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 기입. 그러니까 큰딸이냐 큰아들이냐 상관없어. 그냥 아무나 먼저 적고요. 또 하나 사위도 음서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 하나만 줄칠게요. 여성의 재가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당시에 남녀의 차별이 없었을 뿐더러 남녀의 연애도 매우 자유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까지 우리는 고려시대 사람들의 풍속과 가정생활로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선과 또 한 번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사회 변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언제냐? 후기입니다. 자, 여러분 전기와 후기의 구분은 뭐죠?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 무신정변으로 고려사회가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두 개만 할게요. 어떤 영향이 있었냐? 그리고 백성들의 저항. 자, 먼저 무신정변으로 누가 바뀌었습니까? 지배층이 바뀌었죠. 자, 사회랑 지배층의 변화랑 무슨 상관이야? 관련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문벌 귀족이었습니다. 한 번만 적고 갈게요. 그런데 이제